한국도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변화의 속도는요, 우리가 더 무지막지해요. 아름답게 사는 방법. 네, 지금 소개받은 강창입니다. 여기 날도 더 더우신데 이렇게 많은 분이 오셨는데요. 조금 도움되는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사셔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을 때보다도 나중에 이제 50대, 60대 이 후반 인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30년, 40년, 길게는 50년 이 후반 인생이 중요한데요. 후반 인생이 행복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후반 인생을 좌우하는 5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장수 리스크. 그리고 건강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이 아무리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노년에 이게 자식 문제 때문에 쪽방에 사는 분들 많습니다. 자녀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여기 5번째, 이제 4번째가 되죠. 재산이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동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편중된 자산구조 리스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금을 했더니 이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지면 또 의미가 없습니다. 인플레 리스크. 이 5가지 리스크를 확실하게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응하는 자산관리 방법이 뭘까? 그거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 합니다.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인데 문제는 이것이 내 후반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산관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장수 리스크인데 작년에 신문에서 이런 기사 보신 분 계실 겁니다. 고려대학교에 박유성 교수라는 분이 연령대별로 100세 도달 가능성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945년생 해방둥이죠. 이분들 중에서 지금 살아계신 분이라면 남자는 4분 중에 1분, 여자는 3분 중에 1분이 100세를 돌파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1958년생 58년 개띠입니다. 남자가 44%, 여자가 48%가 97세를 돌파한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다 100살입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살아야 된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정말로 앞으로 준비 없이 100살까지 사시게 되면 그게 과연 축복인가? 잘못하면 재앙이 될 수가 있다. 제가 4년쯤 전에 일본에 출장을 갔습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고령 사회가 빨리 시작됐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노후 설계를 어떻게 하는가? 이걸 좀 제가 조사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세계 최장수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90이 넘은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90이 넘으면은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실 가능성이 크지요. 그래서 90 넘어서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혼자 살다가 어느 날 이분들이 돌아가시는데 외부와 연락이 없다 보니까 돌아가셨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발견이 안 되는 집이 많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죠. 벌써 재작년입니다. 추석날 혹시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경기도 의정부에서 돌아가셨는데 2달 만에 발견됐다더라.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가끔이기 때문에 신문이라도 나지요. 일본에서는 이런 사례가 너무나 많아가지고 신문에도 안 난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발견이 잘 안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딸이 없는 집이랍니다. 여기 딸 없는 분들은 지금 재테크가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덥긴 하지만 집에 가서 딸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준비를 더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도 아들 있고 딸 있는데 이거 아들 놈의 자식은 장가간 연락도 없어요. 딸이라도 있어야 부모한테 전화해가지고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확인이라도 합니다. 참 슬픈 얘기인데요. 그리고 여기 남성분들은 앞으로 노후 설계를 하시면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모님께서 확률적으로 10년 정도는 혼자 남아 사셔야 됩니다. 그 사모님 어떻게 할 건가? 그 대책 좀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물론 나 죽은 뒤에 알 바 아니라면 할 수 없는 거지만은 이 재작년에 서울시에서요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사별하시고 혼자 남으시면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밖에 안 됩니다.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 시설로 가겠다. 80% 되는 분들이요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불편해서 자식들하고 안 살겠다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 사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여성분들은
젊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노후에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정도 혼자 남아 사셔야 되는데 그때나 어떡할 건가? 그 대책 좀 세워놓고 가셔야 돼요. 왜 10년은 혼자 사는가는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남성보다 평균 7년을 오래 삽니다. 그런데 결혼할 때는 다 남편이 나이가 서너 살 정도는 위거든요. 3 더하기 7, 그래서 10년이에요. 작년에 결혼한 100상 중에서 초혼인 경우에는 15쌍이 연하의 남자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다 이제 그런 통박이 있는 거죠. 근데 뭐 뒤늦게 이 결혼한 사람들은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겠어요. 7년 연하하고 결혼하면 딱 같이 가는데 그럼 좋겠는데 뒤늦게 물릴 수도 없고 어떡하겠습니까? 준비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요 요 몇 년 사이에 일본에서 사온 책입니다. 혼자 사는 분들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일본과 우리나라에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의 숫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혼자 사는 노인, 독거 노인이 465만 명이랍니다. 근데 이분들이 일본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 일본은 노인 6분 중에 1분이 혼자 삽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혼자 사는 노인의 숫자는 아직은 112만 명. 근데 이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노인 5분 중에 1분이 혼자 삽니다. 지금 현재도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은 우리가 일본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 비율이 11%입니다. 일본은 노인 비율이 23%입니다. 저렇게 잘 나가는 일본이 요즘 맥을 못 쓰고 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인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노인 그러는데 노인은 똑같은 노인이 아닙니다. 전기 노령기 65세부터 74세까지는 이거 노인도 아니에요. 이거 무등산도 쌩쌩 올라갑니다. 진짜 노인은 후기 노령기나 돼야 됩니다. 75세 이후.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11% 노인 중에서 후기 노령기에 계신 분이 아직은 4%밖에 안 됩니다. 좀 실감이 덜하지요. 근데 일본은 23% 노인 중에서 후기 노령기에 계신 분이 절반 가까이 11%입니다. 우리도 20년쯤 지나면요 일본처럼 초고령 사회가 될 겁니다. 그때 가면 우리나라도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지금까지는요 혼자 사는 분들은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앞으로는 혼자 사는 게 보편화된 시대가 됐다. 근데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의 80%가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모님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여기 있는 이런 책들이 지금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린대요. 뭔 책인가 한번 제목 좀 보십시오. 싱글의 시대, 혼자 사는 노후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혼자 사는 노후 두렵지 않다, 혼자 사는 노후 즐겁게 사는 방법. 이 남자분들은 이 마지막 책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활로, 남자의 말로. 여기 남자분들은 다른 것보다도 사모님한테 잘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이 살다가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편은 혹시 부인이 먼저 돌아가시면 갑자기 시임이 약해진답니다. 그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대요. 부인이 돌아가셨는데도 10년 이상 사는 남자는 그거 아주 독한 남자래요. 근데 반대로 여자들은 같이 살다가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의리상 한 달 슬프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귀찮은 존재가 없어져서 15년 이상 산다. 그게 여기 있는 이 책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책들이 지금 70만 부, 100만 부씩 팔린다. 왜 그럴까요? 오래 사니까. 옛날처럼 60 정도까지 일하다가 65세쯤 세상을 떠나버리면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100살까지 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그 남성분들은 앞으로 나이가 환갑 좀 넘어가시면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혼자 남아 계시는 사모님한테 상속, 연금, 보험 이런 거 어떡할 건가 한 번쯤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광주에 이름 말씀드리면 알만한 유명한 변호사님이 돌아가신 지 좀 오래되지만은 이분이 돌아가실 때요 이 얼마나 행복하게 돌아가셨냐면 아침에 이 미역국에다가 식사를 잘 하시고 동네 다방에 가서 다방 받아먹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집에 오셔가지고 벽에 딱 기대고 아 피곤하다 그러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하셨습니까? 그런데요 가신 뒤에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돌아가시면요 여기저기 땅도 있고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싸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돌아가신 뒤에 보니까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게 전화기 한 대밖에 없더랍니다.
분쟁의 씨앗을 싹 끊어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쬐끄만 빌딩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의 소유권은 자식한테 주었는데 사용권은 마나님한테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모님은요, 돌아가실 때까지 월세는 다 사모님 겁니다. 그런 식의 배려를 해놓고 가신 거예요. 근데 보면요, 내가 100살까지 산다고 생각하니까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아무 준비도 없다가 갑자기 자식들하고 또 사모님 고생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를 한 번씩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애들이 다 출가하고 나서 두 분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된 뒤에는요, 어떤 집에서 살 건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제가 아는 일본 친구가 있는데 일본 동경 수도권에 삽니다. 우리말하면 서울의 분당, 일산 이런 데 살고 있는데요, 28평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환갑 넘은 나이에 돈도 좀 있는 친구인데 28평입니다. 왜? 부부만 사니까. 저는 서울에서 보면요, 아들, 딸 시집장가 다 보내고 두 노인네가 60평, 70평 이런 데 사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해요. 제가 물어봅니다. 아니, 요즘 사람 쓰기 얼마나 힘들어요. 청소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그 두 노인네가 그렇게 넓은 데 사시죠? 그러면 대답이 뭐냐? 그래야지 아들이 사회고 와서 자고 가지. 안 자고 가거든요. 우리 아들놈도 한 번도 자고 간 일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희소가치 때문에 대형 아파트가 많이 올랐는데요, 앞으로는 잘못하면 대형 아파트가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1700만 가구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 비율이 30년 전에는 15%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는 다 4-5명, 7-8명씩 가족이 있었으니까. 2010년에는요 48%가 돼버렸어요. 혼자 아니면 둘만 사는 게. 2035년이 되면 68%가 혼자 아니면 둘만 삽니다. 이웃나라 일본은요, 2005년에 조사했더니 1인 가구, 2인 가구 비율이 56%, 지금 또 조사하고 있습니다. 곧 발표할 거예요. 60몇 % 됐을 거랍니다. 이제 웬만한 집은 다 혼자 아니면 둘이 살아요. 근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대형만 짓고 있거든요. 이거 대형 아파트 앞으로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젊을 때는 상관없는데 나이 들면은요, 고층 아파트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재작년에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요, 우리말하면 이영애 정도 되는 국민 탤런트가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고독사입니다.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큰 아파트 단지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 걸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 안 살게 되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작년에 일본의 전문가를 데리고 서울 강남의 고층 아파트를 지나가면서 제가 그랬지요. 이게 한국에서 최고 비싼 아파트라고. 이 친구가 이렇게 보더니요, 야, 20년 30년 지나면 한국도 초고령 사회가 될 텐데 그때 가면 저 아파트 어떻게 될까? 그러고 가더라고요. 한 번쯤 이 고층 아파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요즘 유행하기 시작한 게 뭐냐?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요, 도심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그 다음에 쇼핑 가까운 거, 그 다음에 문화시설 가까운 거. 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이런 데서 삽니다. 요즘요,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동네 가게들을 싹 쓰려잖아요. 일본에서는, 특히 일본의 신도시에서는요, 노인네들이 두부 한 번 살려고 2km 걸어가야 돼요. 그걸 구매 난민이라고 그럽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생기겠는가? 나는 노후에 어떤 집에서 살 건가? 그거를요, 지금부터 잘 생각하고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돼요. 자, 대형 고층 아파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이죠. 나이 들어서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무슨 의사도 아닌데 건방지게 건강 얘기할 거 아닌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나이 들어서 아프면 장난이 아닙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참 죄송한데요, 저는 지난 몇 년 사이에 부부가 암에 걸렸어요. 저희 집사람은 그걸 농담으로 쌍암이라고 그럽니다. 그것도 살았으니까 그런 농담을 하지요. 저는 6년 전에 회의사에서 신체 검사하는데 콩팥, 신장에서 암이 발견됐어요.
근데 다행히 초기 발견하고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라내도 사는데 지장이 없답니다. 저 6년 전에 콩팥 하나 절제했어요. 그래도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거 안 하는 덕분에 이렇게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요, 직장암에 걸렸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거 또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지금도 고생 좀 합니다. 밤 10시가 되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딸년에 시집갔지. 아들 엄마 가서 안 들어오지. 어느 날 제가 열받아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그랬지요. 너가 진정머리염자 처음 봤다. 욕을 드립다 해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했어요.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지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혼자 된 데 아프면 어떡할 건가. 이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간병인 쓰면 될 거 아니야? 저도 간병인을 썼지요. 그런데 간병인도 멋을 내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타납니다.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요, 항암 치료 받는 사람이 냄새로 토해버려요. 근데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런 말 어떻게 합니까? 알레르기 죽지, 오지 마세요.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하죠. 자, 아침에 부부싸움 나오셨으면 빨리 가서 화해하세요. 그리고 건강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폭탄주 20잔씩 마시고 폼 잡는 분, 담배 뻑뻑 피시는 분, 뭐 이런 거 안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이 가족력, DNA도 있거든요. 아플 수가 있어요. 60 넘어가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1년 선배 한 분이 계신데요.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였습니다. 대학 때는 서울대학교 미식구 선수. 무지하게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하나 해둘 게 뭐냐? 특수질병보험. 요거 간단히 하나 들어두는 겁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집에 가니까 제 아내가요, 삼성생명 영등포지사에 어떤 FC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때 거짓말하고 웃었지요. 암이라는 건 8차소관인데 그걸 왜 들었냐. 제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우연인데 절묘하게도 그거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보험은요, 나이가 들면 들기 어려워지고 비싸집니다. 40 넘어가면 간단히 하나 들어두는 거. 미국, 일본에서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 거라고 생각하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입니다. 그래서요,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강만 하면 돈만 있으면 되는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저는요, 두 번째도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100살까지 뭐 하고 살 건가?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서 정년 후에 8만 시간 이런 책을 한 권 샀습니다. 그걸 읽고 제가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재작년에 문고판 책으로 똑같은 제목으로 정년 후에 8만 시간 이런 책을 샀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요. 거기다 제가 뭐라고 썼냐? 우리가 60에 정년 퇴직을 한다고 가정하자. 지금 우리나라에서요, 학교 선생님, 공무원 빼고 나면 직장에서 60까지 버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제가 있는 증권업계는요, 얼마나 물갈이가 엄청난지요. 제가 사장을 할 때 대리, 사원이었던 친구들이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저 요번에 명퇴했는데요, 어디 취직할 데 없을까요? 놀라가지고 너 몇 년생이냐? 예, 67년생, 68년생. 지금 60년대 후반 출생자들이 명퇴를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옛날에 같이 일하던 후배 직원 3사람을 위로 점심을 사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재작년 가을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또 한 사람은 작년 봄에, 또 한 사람은 작년 가을 그로부터 일주일 전에. 근데 그 3사람이 제가 있던 회사에서 회사 돈으로 미국의 MBA 유학다 보내준 친구입니다. 홍콩 지점장, 런던 지점장 출신 끝내주는 엘리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어린 친구가 63년생, 두 번째 58년생, 세 번째 57년생. 그 잘난 놈들 중에서 하나만 재취업되고 둘은 놀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60살까지만 직장에서 버티면 그 사람 아주 끝내주는 사람입니다. 어렵지만 60까지 일했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80까지만 산다고 가정하자. 왜 80이냐? 200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80.1세입니다. 근데 아까 보셨지만은 우리는
평균 수명에서 내 나이 뺀 만큼 살겠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각각 자기 나이별로 기대 여명만큼 살지요. 그러니까요, 환갑까지만 살아남으면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래도 평균 수명만 산다고 가정을 해도 60에 퇴직해서 80까지 20년입니다. 요 20년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길이냐? 하루가 24시간입니다. 현역 시절에는 무지하게 바쁘죠. 일해야지, 술 먹어야지, 연애도 해야지. 하루가요 100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요 이놈의 시간이 안 갑니다.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이거 다 빼도요 하루에 11시간 정도 남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재벌 그룹에서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부부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켰대요. 거기 갔다 온 분이 그래요. 강사가 오더니 그러더랍니다. 다음 달부터 정년이시죠?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하루 일과 일주일 일과 한 달 일과 표를 예상을 해서 한번 써보세요. 이걸 뭐라고 쓸까? 막연히 앉아있는데 10,000원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그냥 받자마자 써내려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개모임 갔다가 육소행 갔다가 딸내집 갔다가 또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세미나 갔다가 그냥 줄줄줄 써내려가는데 자기는 10시까지 써놓고 나니까 쓸 말이 없더래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최소한 11시간 남습니다. 곱하기 365일 1년이죠. 곱하기 20년 이게 바로 83,300시간입니다. 그럼 83,300시간이면 이게 어느 정도 길인가? 지금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회사 나와서 근무하는 시간 연평균 2,256시간입니다. 그럼 83,300을 2,256으로 나누면요 약 36년이 돼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퇴직하고 20년만 해도 현역 시절에 36년에 해당한다. 100살까지 40년을 생각하면 72년입니다. 이 긴 인생을 뭐하고 살아야 될 거냐?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하도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앞으로는 인생도 무지하게 길고 예술도 길다. 그러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노후에 대비하는 방법이 두 종류로 갈라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 생활비가 모자라는 사람, 그런 사람 어떻게 살 건가? 제 생각에 우리나라는요 모자라는 사람이 대부분 7, 80%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느 국제 통계가 있는데요 60살 이상 된 고령자들 대상으로 물어봤습니다. 이 고령자 노후 생활에 불편,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요 스웨덴이 68%가 없다고 대답해서 제일 높습니다. 두 번째 일본이 65%가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나라 어려움이 없다는 대답이 얼마나 될까요? 11%밖에 안 됩니다. 11%밖에 어려움이 없다고 대답을 안 했어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럽니다. 제가 내일 모레 나이가 60입니다. 애들 키우고 먹고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모아놓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요거 좀 튀겨가지고 노후 30년 살 수 없을까요? 그거 어떻게 튀기면 30년을 삽니까?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 평균보다 많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요 수도권에 살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500명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평균 총 자산이요 5억 4천만 원 나왔습니다. 이게 부자도 포함하니까. 근데요 부채 차입금이 평균 6천만 원, 요거 빼면 4억 8천, 이게 순자산 자기 돈이지요. 언뜻 생각하면요 50대 후반에 재산이 4억 8천 정도 있으면 그럭저럭 먹고 살 수 있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근데 문제는 4억 8천 중에서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4억 6천입니다. 얼마 남아요? 2천만 원 남잖아요. 이걸로 30년 40년을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2천만 원 가지고 주식 사서 튀겨볼까 했다 빵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집을 팔아서 살아야 됩니다. 이 710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집 하려고 내놓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 집값 떨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거기 있습니다. 근데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 말 들으면요 열받지요. 야, 서울 사람은 부자네? 어떻게 4억 8천이나 재산이? 부러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하고 광주의 차이는요 딱 집값 차이예요. 오히려 보험 비즈니스 하는 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서울 사람은요 집밖에 없어가지고 보험도 못 든대요. 오히려 지방 사람들이 집값이 사니까 금융자산, 현금 있어가지고 지방 사람이 보험 든답니다.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형편이 이런데요
신문 텔레비 보시죠? 노후가 편하려면 10억은 했어야 된다. 최소한 7억은 했어야 된다. 전화주 신문기자 만날 때마다 제발 좀 그런 것 좀 쓰지 마라. 우리나라 7, 80%가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런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됩니까? 폭통 터지고 초조하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온갖 사기 사건이 횡행합니다. 부동산 기획 사기? 책방에 가보면요, 재테크 광풍입니다. 2배로 튀기는 법, 3배로 튀기는 법. 아니 도대체 책 한 권 읽고 2배로 튀기 있었으면 그 인생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런 방법 없습니다. 5천만 원 들고 금융기관에 갑니다. 요거 좀 튀겨주세요. 아, 예, 튀겨드리죠. 얼마에 가보면 빵으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하면요, 일본 경제신문에 서울에 와서 특파원으로 4년 동안 근무하고 간 일본 신문기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한국에 와서 4년 동안 근무하면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입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쌍부르 열심이다. 그런데 나이가 60이 돼서 번 돈이 모자란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부자 될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맞춰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죠. 또 운 좋게 부자가 됐다. 그러면 아름답게 쓰는 방법. 그 사람은 그걸 자산관리에서 출구관리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구관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게 열심인데 출구관리에 대해서는 집에서 가르치냐, 학교에서 가르치냐, 사회에서 가르치냐, 공부가 너무나 안 되어 있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제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가봐도 미국 가봐도요, 열심히 살았는데 유감스럽게 노후생활비 모자라는 사람 거기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체면불구하고 요 쪽팔리는 거 감수하고 허드렛 일이라도 해가지고 한 푼이라도 벌 방법이 없을까? 이 일을 찾지요. 제가 지금부터 37년 전입니다. 1975년에 일본 동경증권거래소 이런 데 가서 제가 연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일본의 노인 비율이 8%였습니다. 우리나라 노인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11%. 우리보다 노인 비율이 훨씬 낮을 때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본의 노인들은 체면을 버리고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구나. 그때 제가 두 가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하루는 동경증권거래소 지하에 주식이나 채권을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 앞을 견학하는데 머리가 허연 70원 넘어서 가던 노인분들이요, 100명 정도가 앉아가지고 주식을 세고 있어요. 제가 놀래가지고 안내하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분들은 옛날에 뭐 하던 분들입니까? 아, 옛날에는요, 회사 임원도 했고 공무원 출신도 있고 다 한 자리씩 하던 사람들이지요. 얼마씩 받아요? 시간당 500엔. 우리 돈으로 6, 7천 원 받고 일한다는 겁니다. 자, 끝나고 제 숙소가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5시가 되니까 인류 호텔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젊은 아가씨들이 퇴근을 하고 할아버지들이 밤땅번으로 교대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두 가지만 가지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은 젊은 나이에 그거를 보고, 야,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려면 폼나고 권한 있는 일은 젊은 사람한테 주고 저렇게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나도 이제 오래 살아야 될 텐데 저런 준비하고 살아야겠구나. 저는 그때 그걸 본 게 제 인생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는요, 일도 없지만은 하고 싶어도 이 체면 쪽팔려서 안 됐거든요. 근데 요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무섭게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요, 은퇴와 투자라는 잡지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분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분은 소개할 당시에 71세 되신 분인데요, 중학교 교장 선생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한강상류 남이섬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이섬에 하루에 관광객이 10,000명 정도 드나든대요. 그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4명의 청소부가 치운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는답니다. 근데 힘든 건 괜찮은데 옛날에 교장을 같이 한 사람 중에서 가끔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가 교장을 망신시키느냐? 어디 가서 그런 일 하고 있게?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가지입니다. 그런 데 가서 체면을 버리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쓸데없이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항의하는 놈도 있고. 그분이 그래요. 그게 뭐가 떠냐? 자기는 일하니까 건강해서 좋고 돈 생기니까 수도 잘 사고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지금요, 남이섬에 80세까지 고용이 보장된 사람이 5분이 있답니다. 건강하고 성실한 분이겠죠. 요번에 자기가 6번째가 될 거다. 그렇게 써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전직 사장을 하신 분인데 지금 서울에서 지하철 택배 한 달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법니다. 주위에서 보면 똑같이 몇억 원의 노후 자금을 갖고 있더라도 퇴직하고도 뭔가 규칙적으로 일하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놀면서 관리하는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규칙적으로 뭔가 일이 있는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면서 관리하는 사람은 쓸데없이 욕심을 냈다가 쓸데없이 쫄았다가 이 자산 관리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이를 주어서라도 한 달에 50만 원을 벌면요, 이게 2억 원의 정기예금을 갖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말이 그렇지 2억 원 정기예금 모으는 게 쉽습니까? 그게 한 달에 50만 원의 근로소득과 똑같은 거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00살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사람 팔자 알 수가 없습니다. 여차하면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사는 거, 이게 지금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자,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가 60이 돼서 먹고 살 걱정을 없게 됐다. 유감스럽지만요, 우리나라는 20-30%밖에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퇴직도 했고 먹고 살 걱정도 없으니까 이제부터 놀고 먹으면 되는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됐기 때문에요, 옛날에 제가 모시고 있던 사장님들, 선배들 가끔 점심 대접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사장까지 한 분들이니까 다 부자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삽니다. 아니면 분당이라고 하시죠. 천당 밑에 분당에 삽니다. 그리고 건강해요. 나이가 70, 80인데 골프 얘기만 나오면 비거리가 몇백 미터. 돈 많고 건강하고. 근데 이분들을 점심 대접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아침 늦음하게 집을 나와서 르네상스 호텔 헬스에서 오전 2시간 보내고, 요즘 서울 시내 인류 호텔의 헬스클럽에 가보시면 왕년의 장관, 차관, 사장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거기서 오전 시간 때웁니다. 점심에 나 같은 사람이 밥 사주면 밥 얻어먹고. 그러니까 그런 분하고 점심 약속하면 1시 반에 딴 데 약속하면 안 돼요. 괜히 밥 사주고 인심 잃어요. 3시쯤 약속해야 돼. 왜? 보내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오후에 스타벅스에서 몇 시간 보내고. 오직하면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서울의 몇몇 인류 호텔에서는 60 넘어서 직업 없는 사람은요, 헬스클럽에서 신입 회원으로 어떻게 하면 안 받아줄까, 그 연구하고 앉았답니다. 왜? 하루 종일 축축 앉아 있으니까. 이제 그런데도 못 가요.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퇴직하고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사람은 뭐 하는가? 취미활동 절반, 봉사활동 절반이면서 약간의 용돈벌이 하는 일,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요, 여기 있는 NPO 활동입니다. NPO가 뭐냐? 민간 비영리 조직, 자원봉사단체, 뭐 이런 겁니다. 미국 가면요, 200만 개 정도 NPO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도 이 NPO가 급속하게 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지진이 났는데 그 재해 복구에 하는데요, 일본의 풀뿌리 NPO가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어요.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트,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런 데 가서 퇴직하고도 보람있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현역 시절 같으면 100을 받았을 텐데 한 30 내지 40 정도를 받습니다. 먹고 살 걱정은 없는 분들이니까. 그러면 60 내지 70은요, 사회공헌 활동이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재능 기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30 내지 40은 용돈벌이.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NPO에서 일하는 사람도요, 다 취업인구에 포함을 시킨대요. 제가 몇 년 전 통계를 보니까 미국 전체 취업인구의 9.8%, 10명에 1명이 이 NPO에서 일을 한답니다. 그 정도로 일반화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헤비타트라고 카터 대통령이 와서 자원봉사에서 유명해진 단체가 있습니다. 집 없는 사람한테 집 줘주는 단체입니다. 서울 장충동에 본부가 있는데 상근 직원이 50명입니다. 그 중에 10명이 은퇴한 사람이에요. 어떤 분은요, 건설회사 임원을 했습니다. 가서 감리 업무를 도와주고 약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신문기자를 했습니다. NPO는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가서 홍보를 도와주고. 어떤 분은 격리, 어떤 분은 운전. 그런 식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서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 정년후의 8만 시간의 책에다가 13분을 소개했는데요, 시간 없으니까 2분만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은 지금 74세 되신 분인데 한국전력에서 58세에 퇴직한 분입니다. 이분은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전력에 취직을 했는데 처음에 발령받은 데가요, 충청도 공주지점이었답니다. 근데 그때 한국전력의 공주지점 지점장이요, 생뚱맞게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은 분이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일본 사람 친구가 있습니다. 주말이면 일본에서 온답니다. 둘이 공주, 부여, 고적답사를 다니는데 자기는 신입직원 쫄병이니까 가방 들고 따라다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관심을 갖게 됐대요. 유홍준 씨 아시죠? 문화청장 했던 분? 그분이 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이 책을 사가지고 주말을 이용해서 그 코스를 한번 그대로 다니는데요, 3년 걸렸답니다. 퇴직하고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종로 시니어 클럽에서 전단지가 날라들었습니다. 종로구 거주자로 문화유산 해설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라. 가서 6주 교육 받아가지고요, 문화유산 해설가가 됐어요. 이분은요 74세인데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답니다. 일주일에 사흘은 배우러 다닌대요. 배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니래요. 고급의 강좌를 공짜로 줄 수 있는 게 막 깔려 있답니다. 그리고 사흘은 경복궁, 창덕궁, 덕숭에 가서 문화유산 해설하고 약간의 수당을 받는데요. 요즘 그분 일본말 배운다고 난립니다. 74세인데 앞으로는 일본 사람한테 문화유산 해설하겠대요. 또 한 번 소개하겠습니다. 이분도 74세인데 충청북도 청원군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그 시골에 있는 분을 어떻게 알게 됐는가? 저희 집 사람하고 경기도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서요, 직장암 수술 동기생입니다. 같은 날 수술하고 옆방에 입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도 중학교 교장을 하신 분인데 이분은 교장을 끝내자마자 100만 원을 가지고요, 연꽃 재배를 시작했대요. 원래 원예가 취미였답니다. 제가 재작년에 동아일보에 이분을 소개하려고 취재를 가서 보니까요, 1000평 정도의 연꽃 재배 전문가가 돼 있어요. 이 직장암 수술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인공항문으로 밖으로 뺍니다. 6개월 후에 다시 집어넣어요. 그걸 보건수술이라고 그러죠. 이 선생님은 인공항문을 찬 채로 항암 주사를 맞으면서 반일, 흑일을 했대요. 그러니까 오히려 고통을 잊을 수가 있고, 그분이 그러는데요, 옛날에 교장을 같이 했던 분들 모임이 있어서 가보면 화제가 딱 3가지래요. 첫째, 고수 덮친 얘기. 둘째, 바둑 둔 얘기. 셋째, 산에 간 얘기. 이거밖에 없대요. 근데 자기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출근할 때가 있다. 지금 알게 모르게 놀고 있는 땅이 많답니다. 100평 정도의 비닐하우스만 갖고 있으면 굶어 죽을 염려는 절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일 없다 그런지 모르겠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국내 어느 큰 신문사에 편집국장을 하다가 지금 자회사의 사장을 한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이 부부가요, 일본 규슈로 휴가를 갔어요. 거기서 일본인 노 부부를 만나가지고 골프를 쳤답니다. 근데 그 일본 남자가 그러더래요. 내 직업이 의사입니다 하고 씩웃더랍니다. 처음에는요, 아니 지가 의사무사지 기분 나쁘게 웃는가.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은 제가요 60세에 의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환갑 나이에? 예, 제가 일본에 와 있는 미국 회사 다니다가 55세에 퇴직을 했어요. 우리 같으면 지금 55세까지 버티기도 어렵지만은요, 퇴직하면 나 이제 끝이다 다들 그러죠. 근데 그분은 그로부터 2년 전에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일본의 지도를 펴놓고 전국에 있는 의과대학 중에서 커트라인 제일 낮은 데가 어딘가 찾아봤더니 저 규슈에 있는 미야자키 대더래요. 내가 여길 들어가야지. 그래서 60세에 의사 면허를 받았답니다. 지금 이런 세상입니다. 저희 아파트 옆집에 공무원을 30몇 년이나 나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사모님이 우리 동네에서 아주 인자한 사모님, 아주 마음씨 좋은 사모님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얼마 전에 저희 집 사람한테 하소연을 하더랍니다. 우리 남편이 공무원을 30몇 년 하다가 퇴직을 했어요. 너무나 고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남편을 잘 모셔야지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작을 했답니다. 다들 시작은 그렇게 하지요. 아, 그런데 한 달 지나 2달 지나 3달 지나니까요,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하는데 3개월쯤 되니까 그분은 양치 지르고 나서요, 칫솔을 물에 씻어가지고 요 세멘트에다가 탁탁탁 치는 습관이 있나 봐요. 그놈의 소리가 듣기 싫고 꼴보기 싫더래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마음씨 좋은 아줌마도 이 정도니까 악질 마누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남자는 80까지는 어디론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여성들은 그런 남편을 구박할 게 아니라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2달쯤 전에 중앙일보의 토요일판에요, 전면 2면에 걸쳐서 60대 70대 황혼의 전쟁,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거길 보면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수명도 짧은 데다가 자식도 많고 손자 손녀 봐주고 그러다 보니까 부부 단둘이 사는 기간이요 평균 1.4년이었답니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요 부부 단둘이만 살아야 되는 기간이 20년에서 25년입니다. 한 해 두 해지요 잘못하면 그냥 꼴대배기 싫어요. 젊을 때는 자식들도 같이 있으니까 싸웠다가도 자식 때문에 화해를 합니다. 또 젊을 때는 싸웠다가도 밤이 되면 또 그 생각도 나오고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화해를 하지요. 근데 이게 환갑 넘어서 이게 싸우면요 각방 쓰기 시작하면 2년 3년 그냥 깜버립니다. 황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냥 가만히 도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남자분들은 돈이 되든 안 되든 소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년을 3번 맞이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고용정년입니다. 보통 회사 55세면 나가야 되지요. 근데 아직도 몸이 쌩쌩해. 그래서 허드렛 일이라도 자원봉사 활동이라도 자기가 정해서 하는 일의 정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불러가는 정년, 인생 정년이지요. 고용정년, 일의 정년, 인생 정년, 이 3번의 정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런 준비를 하고 사는 게 재테크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여기까지 결론은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재테크가 아니고 평생 현역이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 3번째로 가겠습니다. 자녀 리스크입니다. 귀여운 자식이 위험하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웃나라 일본도 그래요. 일본에 굶어서 돌아가시는 노인이 있답니다. 어떻게 일본 같은 부자 나라에서 굶어 죽냐. 어떤 70 넘은 노인이 거동이 불편합니다. 돈이 없어요. 구청에 가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구청직원이 이렇게 보더니 당신 아들 있네? 아들한테 가세요. 아들은 어디 갔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이분이 배고파서 돌아가시면서 유서를 써놨는데 유서 내용이 뭐냐, 일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주먹밥입니다. 오니기리. 내가 이 주먹밥 하나만 배 터지게 먹고 죽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유서를 써놓고 돌아가셨대요. 일본 같은 나라에서.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의 노후에 주 수입원이 뭔가, 뭘로 먹고 사는가. 빨간 글자를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는요 30%가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 아직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식이 부모 도와주는 놈이 있긴 있어요. 근데 30년 전에는요 72%가 자식이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이런 조사를 하면요 우리나라도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를 봐도요 자식이 부모 생활비 도와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뭐 싸가지가 없으니까 그러겠지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1960년대까지는 수명이 짧았기 때문에 노부모 부양 기간이 평균 5년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100세 시대에는요 25년에서 30년,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자식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중년 부부들에게 제가 물어보지요. 당신 나이 들어서 자식 도움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라고 대답하는 또라이는 없습니다.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자식 교육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요 자식들한테 교육비, 결혼비, 전세, 돈 퍼붓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우선요 우리나라하고 일본은 자녀 등록금은 부모 책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등록금은 훨씬 비싼데요 부모들은 뭐냐, 지놈들이 융 잡아서 다니고 나중에 취직해서 갚겠지. 벌써 미국하고 우리나라, 일본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런데 일본하고 우리나라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 비용은 지놈들이 벌어서 하는 게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자식이 혹시 결혼 비용 좀 부탁하려면 어떻게 눈치 보다가 어떻게 좀 조금만 보태줄 수 없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당연히 손 벌리고 전세 얻어주세요, 집 사주세요. 그리고 다 쓰고 나서 나중에 어떡할 거냐 이거죠. 우리 부모들은 논 팔고 집 팔아가지고 자식을 시험만 잘 보게 만들어 놓으면 본전을 뽑았죠. 왜? 괜찮은 대학에 들어가서 괜찮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그럭저럭 육식까지 다니고 그놈이 부모 부양하고. 근데 지금은 자식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다니까요.
지금 천하없이 인류 기업을 들어가도 40대 중반이면 언제 잘릴지 모른단 말이죠. 제 밑에도 직원들 1년 인생이 불쌍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자식들 욕하지 마세요. 오직 하면 이어령 교수가 월간 중앙에다가 얼마 전에 뭐라고 썼냐. 이제는 셀러리맨도 자영업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뛰지 않으면 안 된다. 저 정말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자 들어간 시험 합격하면 끝내준다고 그러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어려운 한의사 자격을 가지고요 200만 원짜리 취직이 안 돼서 난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보약이 안 팔려서. 그놈의 비약을하고 홍삼 때문에 그렇대요. 사법시험 합격하면 열쇠 3개 준다고요? 미쳤습니까? 주려면 발령 받는 거 확인하고 줘야 돼요. 금년에도 사법시험 합격자가 2,500명이 나오는데 50%가 취직이 안 됩니다. 우리에서 원서 이렇게 쌓여있어요. 안 뽑아요. 근데 제 밑에도 보면 돈 처발라서 과외 공부해가지고 시험만 잘 봐서 들어온 놈들 딱 보면 표가 나요. 첫째, 싸가지가 없습니다. 뭐 좀 험한 일 있으면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안 해요. 오히려 지방 출신에 지방대학 나온 애들이 들어올 때는 어렵게 들어옵니다. 근데 일단 들어오면 솔선수범 사장은 딱 그놈들이 돼요. 제가 어느 대학에서 강의를 하나 맡고 있는데요 교수가 한탄하는 겁니다. 요즘 대학생 중에 수강 신청을 엄마가 와서 대신해 주는 게 있대요. 에이 아르바이트 한다고 바빠서 그러겠지요. 아니래, 귀찮아서. 제가 그랬지요. 그 자식 신혼여행은 누구 대신 안 볼지 모르겠다고. 그런 놈들한테 돈 처박아놓고 애는 애대로 망쳐먹고 노후 대비는 노후 대비도 안 되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요 재테크 안 해도 돼요. 제일 시급한 게 뭐냐, 부부가 어디 가서 자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갖고 있어야 자식도 망쳐먹지 않고 자기 노후 대비 되는 거죠. 교육을 바꿔야. 경상남도 거창에 가면요 거창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나온 애들이 요즘 날려요. 강당에 가면요 직업선택 10개명이라고 써있는데 1번 남들이 가는 데는 절대 가지 마라. 2번 월급 많은 줄 알아 가지 마라. 3번 내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고 남이 나를 필요로 하는 데로 가라. 더 내려가면요 부모와 마누라와 약혼자가 반대하는 데는 무조건 가라. 거기 가면 틀림없다. 기가 막히죠. 40년 직장생활 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요 소신이 있어야 돼요. 요즘 뭐냐면 좋은 학교 가려고 또 대학 가면요 그놈의 스펙 쌓느라고 난리거든요. 돈 쳐붓고. 지금 스펙 아무짝에 쓸 수 없어요. 옛날에 제가 취직할 때는요 영어로 편지만 쓸 수 있으면 국제부로 발탁이 됐습니다. 지금요 토익 점수 상위 10%에서 9% 올리려면 코피 터지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뭔가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요구합니다. 자, 우리 주위에서 보면요 지금 애들 그냥 과외 공부시켜서 막 그렇게만 하는 것 같죠? 생각을 바꾸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고도원이라는 사람이 아침 편지를 보내는데 300만 명이 받아보는데요 이분은 김대중 대통령 연설 담당 비서관 한 사람이고 중앙일보 기자를 했는데 날리는 사람이고 지금도 날립니다. 그분은요 여기 전라북도 출신인데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아버지한테 맞아가면서 책 읽은 것밖에 없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한테요 아버지가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저는 아직 둘 다 못 읽어봤어요. 그걸 읽고요 감명 깊은데 밑줄 쳐라. 그렇게 밑줄 친 책이 5,000권이랍니다. 그걸로 지금까지 잘 나가고 앞으로 잘 나가고 있어요. 어떤 성직자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얘가 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아버지 따라서 런던에 살고 있었는데 여름 캠프에 얘를 초청했답니다. 한 달 가서 캠프를 생활을 했는데요 그 주최 측 교장이 얘를 눈여겨보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얘를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놔둬라. 1년 교환학생으로 놓아뒀습니다. 끝날 무렵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얘를 3년간까지 놓아두면 옥스퍼드 아주 틀림없다. 장학금 줄 테니까 놓아둬라.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부모가 그 말 들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놓아뒀겠지요. 근데 이분은요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데려왔어요. 미성년자 적어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 형제와 부딪히면서 살아야 가족 간에 정이 생기고 봉사정신, 희생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왔어요. 놓아뒀으면 옥스퍼드를 갔을 텐데
여기 오니까 날고 기는 놈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 잘했는데도 한동대학, 거기 좋은 학교지요. 거길 들어갔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만주 연변 과학기술대학 총장이 왔다가 걔를 보더니 야, 너 우리 학교를 전하고 와. 전학을 갔어요. 학력을 다 상승시켜가지 강등시켜가려고 하는데 강등시간 1호입니다. 거기 있으면서요 1년 동안 저기 중국 신장성 우르무치 대학, 위글족이 있는 대학입니다. 교환학생으로 갔다 왔어요. 그러면서 조선족을 사귀었죠. 한족을 사귀었죠. 러시아에서 유학한 고려인을 사귀었죠. 북한에서 유학한 북한 학생 사귀었죠. 위글족 사귀었죠. 이 앞으로 아시아 시대에 걔는 뭘 할지 모른대요. 지금 주위에서 이렇게 생각을 바꿔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 국어도 5등, 영어도 5등, 뭐도 5등, 쭉 5등인 놈은 아주 골치 아파요. 다 꼴찌라도 하나만 1등하면 또 걔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갈 길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가진 사람으로 키우려면 부모들이 재테크하지 말고 교육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 소신을 가지고 애를 바꿔야 자기 노후 대비도 되고 애도 망쳐먹지 않는다. 그렇게 아낀 돈으로 그럼 뭘 하냐? 재테크?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선진국은 도대체 노후의 주 수입원이 뭔가? 많은 분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면 몇 억씩 들고 있는 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를 확보하고 있는 나라, 바로 공적 사적연금입니다. 그래서요 부부가 국민연금 안 드신 분 빨리 사모님 한 달에 9만 원씩이라도 가입시키세요.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개인연금 얼마씩이라도, 그걸 삼층연금이라고 합니다. 이걸로 가능하면 최저생활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에. 근데 그거 못하고 퇴직을 해버렸다. 그러면 목돈 갖다 맡겨놓고 얼마씩 뺏쓰는 거, 즉시연금, 그것도 못했다. 그러면요 사는 집 갖다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생활비 받아 쓰다가 갈 때 정산해버려요. 주택연금입니다. 에이 그래도 자식한테 집 한 채는 주고 가야지. 그런데요 100살에 가시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 70살입니다. 뭐합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많은 분들이요 몇 억이 있어야 노후 대비가 된다, 이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몇 억이 있으면 노리는 놈이 많아요. 누가? 첫째 사기꾼이 노립니다. 둘째 아들 사위 놈이 노립니다. 아들 사위가 뭐 총 들고 가서 노리냐? 아니지요. 제가 몇 억을 들고 있는데 아들 사위가 사업하다 실패했다? 안 도와주고 못 베깁니다. 그거 도와주고 쪽방에 살잖아요. 도와줄 때 도와줄 망정 두 노인네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로 확보하고 있어야 110살에 갈지 120살에 갈지 모르는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혹시 자식이 잘못되더라도 자녀 리스크에 대비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결론.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최저 생활비 정도는 가능하면 연금으로 대응하고, 그보다 더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싶으면 재테크를 하는 거다.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자산관리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아까 수도권의 재산 상태 불려드렸지만은 이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평균적인 가정이 부동산, 집, 가게, 땅, 금융자산, 호주머니 현금, 은행에 예금한 거, 주식, 채권, 펀드, 보험연금, 비율이 몇 대 몇인가? 우리 집은 몇 대 몇인가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부동산이 78, 다 부동산입니다. 미국은 부동산이 아니라 반대로 금융자산이 부동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우리와 반대. 미국은 왜 그럴까? 보셔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 보세요. 일본도 1980년대까지는 우리 못지않게 부동산 비중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왜? 땅값, 집값이 무지하게 비싸기 때문에. 근데 이게 10분지로 떨어져, 5분지로 떨어져. 지금 보십시오. 41대 59. 미국 비율 비슷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비율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사람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왔구나. 이제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마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다 이런 표정이에요. 아닙니다. 부동산이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몰빵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을 사든지 팔든지 그건 자기 맘인데,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꿔야 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나라다. 근데 땅은 해외에서 수입도 안 되잖아.
다소 비싸게 사더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 땅에 묻어두는 게 최고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그랬죠. 근데 아닙니다. 앞으로 이 국제화된 시대에는 땅도 얼마든지 간접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땅을 보셔야 돼요. 그 첫 번째 경험한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에서는요, 18세기 후반에 땅값이 쫙 오르다가 어느 날 영국 정부가 밀 수입의 자유와 먹는 밀을 해외에서 3분의 1 값으로 절반 값으로 마음대로 사다 먹어라. 이 말은 밀을 싸게 사온다는 것은 간접적으로 땅을 싸게 사오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영국의 땅값이 갔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여기 보세요. 일본 전국의 상업용지 1974년 평균을 100으로 볼 때 이렇게 올랐습니다. 문제는요, 그 이전에 70년대 초에 일본의 땅값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에 70년대 초에 다나카 가쿠에이라고 중학교도 안 나온 일본의 총리 수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 열도 개조론 이걸 부르짖으면서 일본 땅값을 무지막지하게 올렸어요.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 지방의 행복도시 무슨 도시 땅값 올린 거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랐는데 또 올라가지고 일본의 땅값이 제일 비쌀 때가 91년입니다. 얼마나 비쌌는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동경 중심가에요,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일본은 왕이 있거든요. 지오다쿠라고 하는데요. 우리 서울로 말하면 창경원, 경복궁이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입니다. 이 구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이 돈으로 카나다 땅을 살 수 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에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를 삽니까? 그게 91년 일본이었어요. 그때부터 박살나기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2009년에 72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떨어졌어요. 그 후에 작년에 또 지진 나서 왕창 떨어져가지고 아마 지금요 60몇 대 있을 겁니다. 땅은 수입도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해외에서 쌀을 싸게 사오면 김제평야, 평택평야 땅값이 떨어집니다. 해외에서 소고기를 싸게 사오면 대관령 목장 땅값이 떨어집니다. 지금요 인도, 중국, 베트남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땅을 공짜로 줄 테니까 빨리 공장 옮겨와라. 얼마나 꼬시는 줄 아십니까? 저기 기흥에 있는 삼성전자가 통째로 중국으로 옮겨갔다.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경쟁력 떨어지면 갑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 떠나고 난 기흥의 땅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혹시 이 광주가 광지 시민의 노력으로 기업이 광주로 모이고 사람이 광주로 모여서 광주의 땅값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나라 전체가 땅이 좁은 나라니까 기다리면 오른다. 이제 이 생각은 버려야 돼요. 그리고 땅을 보셔야 됩니다. 혹시 시골의 땅 너무 믿고 계시면요, 너무 믿지 마세요. 그 다음에 집입니다. 아까 동경 수도권의 28평짜리 아파트 1984년에 제 친구가 1200만 앵에 샀습니다. 여기다가 14배 곱하면 우리나라 돈이 돼요. 쫙 올라서 90년, 91년에 일본 땅 집값의 피크인데요. 3600만 앵까지 올랐습니다. 6년 만에 3배, 우리보다 더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그런데요, 작년 가을에 왔길래 제가 물어봤죠. 너희 집 지금 얼마냐? 단돈 400만 앵.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이 안 됩니다. 동경 중심가에서 지하철로요 50분에서 1시간에 출퇴근이 가능한데 그래요. 제가 물어봤지요. 아니, 너희 집은 어떻게 9분질로 떨어지냐? 대답,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낡으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아직도 서울에서는 낡은 아파트가 더 올라요. 재개발한다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요즘 일본의 젊은 애들은 집을 살 생각을 안 한답니다. 내가 미쳤냐? 왜 집을 사? 그런 돈 있으면 페라리, 스포츠카 하나 타고 놀러 다니지. 왜 집을 안 사?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아버지가 집을 주거나 장인이 주거나 아니면 양쪽에서 하나씩 내 2채 물려받을 텐데 미쳤다고 집 사냐? 안 산대요. 왜 그런 생각을? 보세요. 자, 여기 출산율이 있습니다. 일본의 출산율 1.33명. 이렇게 된 지 오래돼요. 그런데요, 출산율이 1.3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0, 30년 지나서 시집장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산상으로요, 3쌍 중에서 2쌍이 무남동녀, 무녀동남이 결혼해요.
그러면 신랑도 신부도 집 한 채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냐? 113%, 13%가 비어 있습니다. 아끼야라고 합니다. 빈집이 호수가요 756만 채가 비어 있어요. 무지막지합니다. 이렇게 빈집이 많으니까 일본의 주택정책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같으면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 이런 거겠죠. 아니에요. 일본에서는요 빈집 처리, 이게 주택정책 1번입니다. 빈집이 많으면 범죄가 생기거든요. 내가 빈집에 가서 살아주면 우리 돈 700만 원 나한테 공짜로 준대요. 야, 내가 집 없으면 일본 가서 살면 되겠네. 전세 사는 분이 이 말 들으면 열받습니다. 너 누구 약 올리는 거야? 나는 이놈아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왜 일본 얘기를 우리한테 두드러 맞추는 거야? 우리는 일본하고 다르지 않아? 다르지요. 지금은 다릅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변화의 속도는요 우리가 더 무지막지해요. 한번 보세요. 1960년에 우리나라 출산율이 얼마인가? 이때가 바로 4.19 나던 제 고향이 전라도 전주 시골인데요. 우리 고향에 전기가 안 들어올 때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또 두 노친네가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어떻게 평균 6명을 낳습니까? 우리나라 출산율이 제일 높을 때요 6.3명이었습니다. 일본 베이비부모 제일 높을 때 4.5명이었습니다. 일본 제일 낮을 때 1.3명을 안 깼어요. 우리나라 제일 낮을 때 1.08명. 우리나라는요 무지막지하게 낳다가 무지막지하게 안 낳는 거예요. 이것이 앞으로 주택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거기다가 주택 공급 능력입니다. 집을 짓는다는 게 아니고 지을 수 있는 능력, 이게 나라마다 왕창 늘어날 때가 있어요. 미국은 70년대, 일본은 80년대, 그리고 요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요. 그러면 그때가 그 나라에서 어느 때냐? 그 나라에서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대충 끝나갈 때, 사회 간접자본 투자가 뭐죠? 도로, 철도, 항만, 지하철, 운동장, 전국 우리나라 도로 끝내주잖아요. 지하철 서울 끝내주지요. KTX, 이거 다 누가 만드는 겁니까? 건설업자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 일이 끝나고 나면요 건설 장비 뭐 할 겁니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뭐 할 겁니까? 집 지려고 작정만 하면 무지막지하게 질 수가 있어요. 지금 공급 능력은. 그런데 2005년에 1.08명일 때 태어난 애들이 20, 30년 지나서 시집장가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계산상으로 무남동녀 무녀동남 결혼하잖아요. 잘하면 양가에서 두 채 물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이 몇 프로냐? 실주택보급률이 3년 전에 100% 넘었습니다. 일본 같지는 않지만. 서울에 3년 전에 93%인데 여기에는 원룸과 오피스텔을 포함시키지 않은 겁니다. 그거 포함시키면 서울도 100% 넘었어요. 아니 근데 왜 사람들은 집 없다고 난리냐? 자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 가구 비율이 56%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집 없다 그러지만은 이게 무남동녀 무녀동남 시장 갈 때면 우리나라 집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가면 늦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계가 있으면요 그때가 딱 돼서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질 때는 앞서서 미리 떨어집니다. 오를 때도 앞서서 미리 오릅니다. 그걸 유식한 말로 가격은 앞서간다, 가격은 선행한다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있는 미래셋에 박현주 회장이라고 아시죠? 저는 40년 이런 일 하면서 그분처럼 부동산 주가 예측의 도사를 제가 본 일이 없어요. 그분이 몇 년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동산 펀드를 팔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은 돈으로 빌딩, 오피스 빌딩만 투자합니다. 그것도 변두리 빌딩은 안 해. 요지에 있는 빌딩만. 그분이 그래요.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투자의 가능성이 남아있다면 1도, 2도, 3도 로케이션밖에 없대요. 특별한 지역밖에. 그리고 아파트 투자는 안 합니다. 왜? 빌딩을 지어야 할 자리에다가 아파트를 지어댄 것도 문제지만 이 출산율을 보세요. 이게 언젠가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테크 제1의 도사가 한 얘기예요. 절대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요, 여기까지 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빨리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말이고만 이렇게 알아들으신다니까요. 아니에요.
집값이 지금 왕창 떨어져 가지고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함부로 집하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도 식은땀이 나는 게 뭐냐면 서울에 가면 강동구 둔촌동이라고 있어요. 올림픽공원 있는 동네입니다. 거기에 34평짜리 아파트가 2008년에 재개발 소문이 돌아가지고 12억 원까지 매매가 됐습니다. 그게 2009년 1월 금융위기 직후에 6억 원까지 떨어졌어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12억이 6억 돼 버렸습니다. 작년에 물어보니까요 7억에서 8억으로 반등해 있대요. 만약에 어떤 분이 2009년 1월 달에 제 강의를 듣고 야, 저 사람 말이 일리가 있다. 지금이라도 늦기 전에 팔아야지. 아파트 6억에 팔았습니다. 그걸로 주식을 샀네? 그랬더니 아파트는 8억으로 반등하고 주식은 뭐 김정일이 죽었다나 해가지고 박살이 나버렸다.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 가서 강의를 들어가지고 내가 집을 팔아서 이렇게 손해를 봤을까? 제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저는요 뭘 사세요 파세요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결론. 투자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은 죽기 직전에 100% 부동산만 있는 사람. 자기는 써보지도 못하고 자식놈들 총싸움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요 환갑 나이쯤 되면 일단 부동산하고 금융자산 비율이 반반은 돼야 된다. 미국같이는 안 되더라도. 물론 젊은 신혼부부는요 집안채하고 은행빚밖에 없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젊으니까. 근데 그 신혼부부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소득수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동산의 비중은 낮아지고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자산관리의 원칙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 그래서 금융자산을 이제 늘려가려고 예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인플레가 돼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져 버리면 또 이게 문제란 말이죠. 인플레 리스크입니다. 요즘 물가 심상치 않지요? 왜 그러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각국이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었습니다. 그동안은 불경기로 돌지 않다가 요즘 살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가를 자극합니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인도, 중국 13억, 15억 인구 대국이 그동안에는 가난해서 소비를 못했는데요 이 나라들이 지금 소득수익이 높아지면서 지구상의 식량 자원을 싹 쓰려게 생겼어요. 어떤 여행회사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요 지금 중국의 인구가 13억인지 15억인지 숫자도 모른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0% 1억 4천만 정도가요 해외여행을 만큼 돈이 많대요. 일본은 유럽 가고 미국 가고 일본도 갔는데 일본이 지진 나니까 거기 가던 사람까지 요즘 서울로 몰려오는데 요즘 서울 명동에 가보면요 그냥 샬라샬라 판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제주도 가보니까 제 눈에 제주공항의 절반이 중국 사람 같아요. 무지막지하게 몰려옵니다. 그 여행회사 사장이 뭐라고 하냐면 1억 4천만 해외여행이 가능한 중국 사람 중에서 10% 1,400만 명만 서울에 와서 일시에 오줌 싸면 한강에 홍수날 거래요. 이렇게 자원을 소비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불경기니까 그렇죠? 경기 조금만 좋아지면 자원 가격 팍 올라버리면 인플레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1년에 3%만 인플레가 되더라도요 얼마 전에 이명박 대통령 금년 물가 억제 목표 3.1% 그거 되겠어요? 그래도 3%씩만 물가가 올라도요 25년이 계속되면 지금의 100만 원이 48만 원 가치로 줄어든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자산 중에서 예금처럼 은행에 금융기관에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 그거를 저축상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책임은 져주는데 금리가 3%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인플레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 변액연금 이건 잘하면 돈을 버는데 잘못하면 박살날 수 있는 위험이 따르는 상품 그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위험이 따르더라도 공부 좀 해가지고 투자상품에다가 일부를 넣어서 고수익을 내야지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다.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투자는 위험하다면서 위험한 걸 왜 하란 말이냐.
안 하고 살면 좋지요. 금리가 옛날처럼 10몇 %거나 아니면 인플레 위험이 별로 없거나, 근데 금리는 3%, 인플레 리스크는 커져. 그래서 할 수 없이 공부 좀 하셔가지고 일부의 금융자산은 투자상품에 운용해서 고수익을 내셔야지 인플레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저축의 시대에서 투자의 시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후 대비로 금융자산, 금융상품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걸 조금씩 모아가실 거예요. 그럴 때 권유하는 사람이 이거 좋은 거예요, 빨리 하세요, 그 말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는 건가 확인을 꼭 하고 하셔야 돼요. 꼼꼼히 살펴보고. 뭘 살펴보느냐? 첫째, 모든 금융상품은 책임을 져주는 저축상품과 위험이 따르는 투자상품으로 나눠집니다. 저축상품은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는데 투자상품은 이게 위험도가 얼마나 되는 건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꼭 보시고 사셔야 된단 말이죠. 요즘요 100% 위험이 없으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광고가 있어요. 그건 일단 사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멀쩡히 대학 나온 사람이 속아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투자상품이다. 그러면 내가 감당할 만한 위험도인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투자상품일 경우에는 그 상품을 국민은행에서 사느냐, 삼성증권에서 사느냐, 농협에서 사느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품을 운용해 줄 수는 운용회사가 지금 82개가 있는데요, 실력이 있는, 운용 능력이 있는 회사인가를 전문가한테 꼭 물어보고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투자상품을 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투자상품에는요 단서조항이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글자를 쬐끄맣게 구석에 써 있습니다. 보면 안 살까 봐서 설명도 잘 안 해줘요. 그거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요 ELS라는 게 유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지금보다 40% 이상만 떨어지지 않으면 원금이 보장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40% 떨어질 리가 있습니까? 걱정 마세요, 원본 보장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고 있다가 개별 종목에 ELS를 해가지고 지금 손해본 사람 많아요. 단서 조항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적합성, 이 상품이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를 꼭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요 요즘 월 지급식 펀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요 은퇴한 사람이 목돈 갖다 맡겨놓고 얼마씩 생활비로 빼쓰는 데는 좋아요. 근데 30대 40대 이제부터 돈을 만들어가야 할 사람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입니다. 또 연말이 되면 월급쟁이들 소득 공제되는 바람에 연금 저축을 많이 드시는데요, 보통의 월급쟁이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 공무원, 나중에 연금을 많이 받으시는 분은 연금 소득 낼 때 잘못하면 많이 내요. 그런 분은 그거 드는 게 아니에요. 비과세되는 연금을 들어야 돼요. 적합성, 누구한테는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걸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 또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산 사람 100명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꼭 물어보고 사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런 걸 전부 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가입하셔야 된다. 그 제가 보내드린 책에 보시면요 제일 앞에 표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 강의가 동영상으로 올라가 있으니까 펀드 투자하는 방법은 그 동영상으로 공부하시길 바라면서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